제가 신동일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원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같이 그 최근 화학 공장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첨단 기술에서 이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AI 기반의 첨단 기술은 빅데이터라든지 또 우리가 기업이 같이 공동 대응해야든지 막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활용 방안 또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그 5분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5개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저희 포럼의 주제가 화학산업의 중대 재해를 갖다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첨단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 이게 주제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저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화학산업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이제 부족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현장에 있으면서 왜 화학산업이 생긴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첨단 기술 요구할까? 저희 화학산업의 특징이 저희가 이제 반응하고 분리 정제를 요구한다는 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암모니아를 갖다 합성하는 하버 프로세스가 1909년,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화학산업에서 가장 그 돈을 많이 번 분이신 그 록펠러의 그 스탠더드 오일이 1890년쯤에 만들었어요. 그때는 물론 이제 분리정제만 했죠. 그러니까 화학산업이 100년의 역사를 갖다 넘는데 왜 이렇게 첨단 기술에 대한 욕구가 높은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화학산업에서는 그 인자들 간에, 그러니까 변수와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복잡합니다. 매우 복잡한데, 그런데 또 하나 이 화학산업이 좀 어려운 점이 하나는 매우 복잡한데 그 장치와 장치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당히 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데다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됐으니까 이런 현상들을 갖다 저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첨단 기술을 갖다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학산업의 태동부터 지금까지 첨단 기술의 수요는 컸다는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AI 빅데이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가? 그러면 결국 이제 저희 안전의 특성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안전이라는 게 상당히 그 특성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첨단 기술을 요구하지만 첨단 기술의 도입에 대해서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발표자님, 임동호 발표자님 때 말씀하셨지, 검증 사례 뭐 있어요? 그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화학산업 안전에서는 미국 화학공학회가 봄마다 큰 세션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회사의 사례를 보고 제가 아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많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5년 전쯤에 되게 되면 회사가 빅데이터를 쓸 건가 말 건가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미 미국 화학공학회에서 다우라는 그 큰 화학회사가 빅데이터 세션을 갖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물었죠. 아니 그렇게 빅데이터 기술이 좋으면 당신들만 그 회사 내에서 쓰면 되지 뭐 이렇게 학회내에 와서 적극적으로 선전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이게 회사에서도 이제 연구소를 벗어나서 회사에서 더 올라가려면은 회사에서도 묻는답니다. 이게 그 산업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술이냐? 아까 임동호 발표자님 하신 말씀 똑같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설득을 하려면 보편적 기술이냐? 그걸 묻기 때문에 본인들이 성과가 나고 있지만 다우라는 그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회사도 이걸 써주게 되면 자기들도 회사 내에서 확대 적용하는데 쉽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상당히 이제 오늘의 우리 포럼처럼 서로의 성과를 갖다가 우리가 이걸 써보니까 이런 성과가 있다. 이런 확대 그 성과를 갖다 이제 공유하는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체들이 자주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많은 첨단 기술이 빅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용하려면 이 데이터를 모으는 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 안전 쪽이 사고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모든 회사가 사고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고 그러면 그 회사는 벌써 망했겠죠. 그러니까 이 안전 쪽에 특히 빅데이터를 모으려면 이 관련 기업들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요새 뭐 동적 리스크 평가하면서 설비들의 그 고장률도 필요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국내 산업에 이 특화된 그게 없으니까 해외에서 그 지네릭 데이터를 가져다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그 안전공단에서도 노력을 하셨지만 이런 업계에서 빅데이터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연간 그 4만 건의 화재가 발생하는데요. 화재는 상당히 그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 딥러닝 기반으로 해서 이 자잘한 화재 살고 말고 아주 임팩트가 큰 대형 화재를 갖다가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 저로도 이제 그런 그 딥러닝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저희 화학 산업에서 이런 첨단 기술, 특히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데이터 확보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터 하니까 너무 우리가 과거에 잘하는 걸 버리고 데이터만 집중하게 되는데, 분명히 저희 이 안전 선배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추측한 안전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요새 빅데이터가 강조된 시대지만 결국 이 진정한 AI, 진정한 첨단 기술은 지식과 그 데이터 기반이 아닌가. 그래서 한 예를 말씀드릴게. 아까 이준원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지정비 쪽에서 데이터만 가지고 예지정비 기술을 쓰려면 통상적으로 6개월의 운전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해당 공종의 지식이 확보되어 있다. 그러면 그 3개월로 줄일 수 있다는 이스라엘 회사의 그 얘기도 있었듯이, 저희가 기존에 잘하던 걸 바탕 위에 데이터를 접목해야지 새로운 기술을 쓰겠다고 옛날 거 버리는 운은 저희가 이제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세 번째 말씀을 주시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겨우 데이터를 모으기로 했는데 또 공동으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많은 분들이 아니면 정부에서도 디지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디지털화되지 않은 그 자료 같은 거는 앞으로 꺼내기도 아마 이제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공동으로 데이터를 모으기로 했으면 도대체 어떠한 데이터를 갖다 우리가 모아야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현재 보게 되면은 1초에 전 세계에서 모아지는 데이터의 양이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제가 기억이 28.9TB.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초에,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16TB인데, 아주 큰 하드디스크 2개를 갖다 꽉 채워 쓰는 데이터 1초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그런 데이터 생성이 될 텐데, 결국 이 안전 쪽의 첨단 기술 활용을 갖다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어떠한 데이터가 안전에 기여하니까 이런 데이터를 이런 표준 포맷으로 모으자. 거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안전 쪽을 넘어서서 이 AI 업계도 그 친구들이 저도 이제 35년간 AI를 했지만 AI가 단순히 뛰어나다는 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이 안전이라는 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쓰기를 주저할 겁니다. 그래서 왜 AI가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결국 설명 가능한 AI가 개발이 돼야지 우리 안전 쪽에서 확대되지 않을까. 물론 AI 업계에서도 이제 설명 가능한 AI를 많이 관심을 가지지만, 특히 이 안전 쪽에서 이런 AI 기반의 첨단 기술이 활용이 되려면 분명히 그 결정에 대해서 설명 가능한 AI가 돼야지 기업들이 주저없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5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가 사고라는 거는 이 사람과 기계기구 그리고 물질에 관련에 대해서 이제 발생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데 화학산업은 이렇게 유해화학 물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최근에는 하루에 400종, 지금 총 우리 국내에는 5만 종이다, 6만 종이다 하는데요. 그래서 이 유해화학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상 건설업의 중대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이게 가장 높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재해 강도, 그러니까 발생에 대한 사망은 건설업보다 이 화학 공장이 10배 정도 높은 걸 제가 통계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산업에서의 그 화학 물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김영석 대표님께서는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화학 물질 관리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시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발표해 주실 지능형 화학물질 안전보건관리 어시스턴트라는 그 개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인적 원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김태호 원장님께서 2019년도에 연구하신 PSM 관련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사고의 원인 중, 중대산업사고의 원인 중에 인적 원인이 75%, 물적 원인이 25%라고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각종 사고
화학사고 통계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인적 원인에 의한 사고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질식 사고라든지 뭐 각종 사고가 다 휴먼이 개입된 사고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상당수 이러한 사고들은 궁극적으로 보면 안전 지식이 부족한 노동자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의 안전한 행동이 유도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안전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가 안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안전 행동, 안전 태도, 안전 지식이 효과적으로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러한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서 헬스 AI 어시스턴스라는 것을 한창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쪽 분야의 전공은 아니지만 자연어 처리를 활용한 그 어시스턴트 기술이 결과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효과적인 안전 지식 전달이 될 것이라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김영석 대표님께서 답변 중에 비정형 데이터 처리 기술 중에서 자연어 처리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도 앞에서 발표자께서도 다른 분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경우에서도 이미 이제 개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어 처리 관련되는 개발 동향과 또 이런 처리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인프라가 구성이 된다 하는데요. 거기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과거부터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연구되어 왔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것이 사실상 우리 7세기에서 번역 분야였고요. 그 당시에는 시퀀스 투 시퀀스 어텐션이라고 하는 신경방 모델을 통해서 구현했습니다. 그때 뭐 좀 좋은 성능이 나왔고요. 구글에서 크롬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번역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구글에서 NLP 분야의 어떤 전설적인 논문이 하나 발표하게 됩니다. 그 논문의 이름이 BERT라고 하는 버트라고 하는 신경만 모델이고요. 이러한 모델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즉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된 네트워크 모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의 학습을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제 파인 튜닝, 즉 미세 조정을 통해서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이러한 NLP 모델은 구글의 버트 신경만 모델을 백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대부분입니다. 뭐 GPT나 뭐 GPT-2, 로보타, 뭐 T5 이러한 모델들이 다 버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상 이러한 모델들이 굉장히 갈수록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버트 베이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은 파라미터 수가 한 1억 1000만 개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로 다른 신규 모델들은 계속 늘어났고요. 그 GPT-2라고 하는 그러한 신경망 모델은 110억 개고요. 가장 최신의 GPT-3라고 하는 모델은 한 1750개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트레이닝 하는데 100억 정도 들어가고요. 데이터 양만 하더라도 45TB 정도 됩니다. 파인 튜닝만 하는 것도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 큐레이터께서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NLP 모델의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트레이닝 하거나 할 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안전보건 분야는 그렇게 큰 수익이 나는 사업 분야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민간에서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국가의 예산을 들여 사전 학습한 후에 이들 연구자나 안전보건의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를 구별하는 서비스를 기획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개 품종을 구별하도록 하는 네트워크에 고양이를 넣거나 혹은 고양이 사진만 흐릿하게 할 경우에 이러한 것은 구별하는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보건 서비스를 만들 때 뭐 영화 평론이나 소설, 문학작품에 이러한 데이터를 넣으면 올바른 안전보건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안전보건에 관련돼서 가장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이들 학습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관련 연구자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금보다 획기적인 발전이 이룩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챗봇이 나오고 또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이제 MSDS 검색 프로그램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화학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실제의 경우에는 아마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들도 이런 앞으로 이 기술이 개발되고 꼭 어떤 특정 기업이 아니라 화물질 관리도 이렇게 우리가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면에서 아주 짧게 유튜브 시청자님께 프로토타입 소개만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프로토타입은 좀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발 중에 한 20% 정도 진행된 상태고요. 이 프로토타입에는 MSDS 화학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 들어갔어. 뭐 인화점은 얼마야? 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변이 가능하고요. 예, 그 외에 안전보건 질의응답. 예를 들어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이 있나? 뭐 이런 질문을 한다든지 했을 때 답변이 가능하고 그 외에 우리가 어려워하는 법률 용어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로토타입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헤르스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용할 수 있고요. 자세한 방법은 저희 유튜브 영상 게시 때 어시스턴스 동영상도 함께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